프랑스 외인 부대는 스위스 근위대와 네팔 구르카와 더불어 세계 최강의 3대 용병으로 손꼽힌다. 총 병력 9천여 명의 프랑스 외인 부대는 분쟁 지역에 즉각 투입이 가능한 신속 기동군으로 전투에서는 위기 때마다 죽음을 불사하는 백병전을 통해 세계 최강의 부대로 평가받는다. 프랑스 외인 부대가 만들어진 배경과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최고의 국제 전투단으로 알려진 프랑스 외인 부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부대가 있죠.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구성된 부대. 심지어 한국인이 굉장히 많았던 외국인 부대. 바로 프랑스 외인 부대입니다. 네, 프랑스 외인 부대 하면 이 외인 부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소문도 많고 비밀도 많고 전설도 많은 프랑스 외인 부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용환 소장님, 태상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인 부대라면 뭐 분명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 왠지 친숙한데? 그럼 그건 만화의 영향 같습니다. 외인 부대. 외인 부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인 부대가 정말 이미지가 많은데 네. 제가 정의를 하자면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단어. 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용병이라는 단어는 어감이 안 좋아요. 그러네요. 거기다 외국인 용병 그러면 어감이 더 안 좋아요. 오, 그런데 외인 부대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딱 바뀌어요. 그러네요. 이상한 호기심, 향수 이런 걸 불러일으켜요. 진짜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외국인 용병 그러면 왠지 돈 안 주면 떠날 것 같고 막 그러죠. 외인 부대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정말 외인 부대라는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다 가만히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향수. 뭐 사막에서 쫙 걸어가면 저 제국주의 놈들 하던 사람들도 영화 볼 때는 짜릿해 막 이러는 게 외인 부대예요. 정말 이상한 부대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외인 부대를 다룬 전 세계 수천 개의 책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자님은 그럼 외인 부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낭만 그리고 사막, 알제리 뭐 이런 거 생각나고 인도 차이나 이런 거 생각나죠. 뭐 특히 그들이 쓴 그 모자가 있습니다. 카페블랑이라고 그 모자도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좀 부풀려졌다라는 이야기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외인 부대 하면 떠오르는 것은 조금은 부풀려진 이미지. 그렇죠. 또 희한하게도 이 21세기가 됐는데 아직도 금녀의 부대예요. 오직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부대입니다. 근데 용병 하면 약간은 이해타산을 따질 것 같은데 외인 부대 하면 이미지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용병과 외인 부대는 다른 건가요? 원래 용병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전투력이 높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네. 우리가 지난번 용병 편에서 했지만 뭐 세계에서 제일 두 번째 오래된 직업이 용병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용병의 특징은 실제로는 전투력이 별로 안 높다. 전투력이 높은 부대가 있긴 있었는데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 스위스나 네, 아니면 게르만 저기 한니발 부대 같은 뭐 그런 게였는데 대부분은 전사가 오는 게 아니라 실업자, 빈민 이런 집단이 와요. 그리고 일단 군대가 잘 싸우려면 책임감,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로 속된 말로 더티워에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군대랑 싸우러 보낼 때는 보통 소모품 역할인데 그럼 지들이 알고 튀거나 항복하고 이러기 때문에 약한 나라 괴롭히는 데 많이 투입해요. 그래서 더티워. 그러다 보니까 또 포악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점점 악명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게 외인 부대인데 프랑스 외인 부대는 특이하게도 잘 싸워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요? 앞으로 계속 외국인을 고용해서 이들을 전투 병력으로 쓰려면 처음엔 용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용병으로 시작됐을 땐 그 고용주가 사실은 국가가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사기업. 그렇죠. 회사 아니면 개인, 네. 뭐 어떤 왕 혹은 어떤 영주에 고용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국가에 소속된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모시는 그 고용주만을 충성을 하는데 또 그 고용주에 대한 충성이 계속 쭉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 돈 많이 준다 그러면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들을 정규군으로 쓰려면 다른 장치가 필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어느 정도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들을 정규군화돼서 전쟁에 내보냈을 때도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전쟁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근대화 이후의 전쟁에서는. 그러면 뭐 제네바 조약에도 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들이 우리 국가를 대신해서 싸우는데 그냥 용병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들을 점점 정규군화됩니다. 그래서 용병과 외인 부대를 딱 나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느냐? 그건 조금 힘든데, 그냥 통칭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가장 정규군화됐고 성공한 외인 부대는 영국의 쿠르카와 프랑스의 외인 부대 정도가 될 수 있다. 물론 스페인의 외인 부대도 성공한 외인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특징은 용병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거. 또 하나가 외국인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거. 사실 구르카나 이런 경우도 단독 작전하는 건 아니에요. 정규군에 넣어서 같이 싸우는 거거든요. 사실 옛날에 프로이센 군대도 외국인 많이 잡아왔어요. 근데 이것도 프로이센 군 안에 집어넣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 외인 부대는 오히려 프랑스인들은 입대를 못하고 순수하게 외국인으로 만들어서 또 국가의 정규군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한계를 다 극복한 거죠.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국심이라는 거는 내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태어난 나라에 그냥 사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외인 용병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애국할 만한 나라에 지원을 한다라는 느낌도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는데 되게 재미난 점이 뭐냐면 이 외인 부대들을 보면 국가에 충성하는 부대보다 부대에 충성하는 부대들이 잘 싸웠어요. 결국은 국가의 기치 아래서 모여서 전투를 치르지만 이들한테 결국 남는 건 부대와 동료뿐이 없는 거죠. 전우. 듣고 보니까 외인 부대랑 용병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럼 프랑스 외인 부대는 이 프랑스를 위한 군부대인가요? 예,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을 드리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이 감자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제 군단. 이들은 용병일까요? 아니면 외인 부대일까요? 용인 부대? 그렇죠. 애매합니다. 예, 애매한데 그래서 이들이 전투에 투입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말이 많아요. 처음에는 이들이 의용군 혹은 용병처럼 됐는데 그렇게 네.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못 받죠. 네. 그리고 러시아는 나중에 이들을 운용했던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이 범죄, 그러니까 전쟁 범죄를 니네가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군단도 프랑스 외인 부대랑 비슷하게 지금 구색을 갖춰가고 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부대 국제 군단에 지원하기 위해서 오면 이들을 분류할 때 우크라이나 정규군의 군번을 주고 네. 우크라이나 군 신분증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그 부대에 그 지원한 모든 인원에게는 우크라이나의 국적을 부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언은 네. 이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들은 우크라이나 군을 대표하는 전투 병력으로 만들어 놓은 뒤 내무부 장관이 그 뒤에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 군단 이 대원들 중에 본인들이 원하면 우리가 시민권을 부여하겠다. 어떻게 보면 여지껏 들었던 외인 부대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추게 되네요. 그렇죠. 똑같이 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내 나라 지키러 온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지키는 외국인을 데려다가 언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외인 부대가 발전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네. 초창기 탄생 과정은 좀 복잡해요. 네.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프랑스 혁명이 나고 소위 말하는 구체제, 봉건 체제를 타도하고 자유주의 세상이 온다. 네. 이게 뭐 프랑스 혁명이 그거잖아요. 뭐 자유평등 이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주의 혁명이 시작이 됐는데 정작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몰락하니까 프랑스에서는 이제 다시 절대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복고주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루이 18세나 나중에 즉위한 루이 필립 같은 경우는 이제 복고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쓰는 바람에 다 거기 한번 휩쓸렸잖아요. 나폴레옹이 몰락하니까 정권이 다시 섰는데 얘들은 더 복건 거예요. 뭐 자유주의 이거 안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침략자인데도 독일 청년들은 자유주의 좋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고향 프랑스로 그래갖고 탄압을 받으니까 얘들이 프랑스로 망명을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왜 망명자의 천국이 프랑스잖아요. 그래서 전 유럽의 자유주의자들이 프랑스로 막 몰려왔어요. 프랑스의 자유를. 예. 근데 정작 프랑스도 복고야. 그러니까. 그거 어떡해요, 다 오면? 싫어 죽겠는데 왜 네. 얘들이 오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프랑스 혁명 나기 전에 이미 절대주의 왕정이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유럽은 용병이라는 일을 갈았어요. 사실 독일 30년 전쟁 이런 거 겪으면서 용병의 일을 갈다가 절대주의 생기면서 나온 게 시민징병제잖아요. 이렇게 해서 군대는 시민군으로 왔고 사회는 자유주의 분위기로 왔는데 이 시민에 갑자기 외국에서 자유주의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문제가 된 게 프랑스가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 노동자가 갑자기 막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군대에 들어오는 매직에 요즘 말로 하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집단이 군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복고왕정 싫어해요. 싫어하죠. 군은 장악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또 과거에 군으로 쿠데타한 경력이 있어요. 있죠. 이렇게 되니까 왕이 군대를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복고로 가려면 왕권이 강해지면 군대를 장악해야 되는데 병사도 못 믿겠고 장교도 못 믿겠어.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딜레마가 그때 프랑스가 알제리에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보내야 되잖아. 그렇죠. 군대는 못 믿겠지. 또 용병은 싫어서 이제 스위스 용병단 이런 것도 다 해체했지. 근데 식민지 파견하려면 정예군을 파견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를 막 고민할 원액을 때 데리고 보내는. 내무장관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 귀찮게 들어와 있는 이 외국에 들어와 있는 이 사상도 이상한 놈들 이거 군대로 못 와서 외국으로 식민지로 보내자. 이렇게 돼서 희한한 외인 부대가 탄생한 거예요. 외국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구축하자. 그래서 절로 보내자. 여기서 외인 부대의 특징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이 또 하나 생기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으로 군대를 만들었는데 얘들을 국내에 두면 안 되잖아요. 더욱이 자유주의 애들을 만들어서 군대를 만들면 이거 어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부대는 식민지, 프랑스 국외에서만 싸울 수 있다. 국내 전투에는 투입되지 않는다. 이런 결정적인 또 하나의 원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외인 부대는 외국인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국내 작전에는 절대 투입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서야 조금 이해가 가네요. 외국인들로만 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왜 국내에는 투입되지 않는지. 재밌다. 그 군인으로 만들어서 식민 전쟁에 보내자는 명확한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이 외인 부대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 외인 부대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처음부터 되게 강력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박사님이 벌써 힌트를 다 드렸어요. 예. 무슨 힌트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국방과 그리고 국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국내 문제는 뭡니까? 바로 부르몽 왕조에 협조를 했던 그런 퇴역 군인들, 스위스 근위병들, 이들이 국내에 계속 남아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찝찝하죠. 예. 배운 게 뭡니까? 이들이 배운 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퇴역 군인들, 이들 역시 직업이 없는 퇴역 군인들은 거의 폭탄이에요. 그래서 이들한테 계속 직업을 줘야 돼요. 그렇죠. 이들한테 제일 좋은 직업은 싸우게 하는 거죠. 그것도 국외에서. 그런 사람들 그리고 프랑스에 온 난민들을 이제 모아서 부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쫙 같은 군복을 입고 싸우는, 보기엔 정말 멋있었죠. 근데 진짜로 멋있었냐? 아닙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들을 지휘를 해야 되는 지휘부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언제나 군대는 신규 부대의 지휘관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전통 있는 부대 가려고 하지. 좌천되는 느낌이 좀 있죠. 좌천보다는 군 지휘관들은 야망이 있잖아요. 좋은 부대에 가서 진급 코스로 가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대는 일단 말이 안 통해. 예.
내가 프랑스어로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병사들이 태반이에요. 프랑스어를 알아듣는 병사들을 지휘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어느 유능한 장교들이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장교단의 문제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들이 프랑스 영내가 아니라 국외로 가다 보니까 1800년도 당시에는 그렇게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해외 정보가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풍토병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몰랐죠. 그리고 이들한테 뭐 요새는 파병하기 전에 군인들한테 다 주사 접종해서 맞죠. 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가지고 그런 걸로 시름시름 앓다가 비전투 손실이 계속 생기는 거죠. 하긴 거기 가는 것도 식민지다 보니까 풍토병이 많은 지역이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뭐 심지어 식민지니 그때 당시에 식민지가 뭐 의료 기술이 발달했거나 아니면은 뭐 식수가 좋거나 뭐 청결도가 있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는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 부대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잘 따라오질 않는 거죠. 그럼 돈은 계속 나가고. 그래서 이들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군부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 포기해. 이거 하지 마. 하기에는 또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필요할 때가 자국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국 군인이 가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야 외인 부대가 조금은 마음이 편하지. 바로 그거죠.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한동안 잠깐 사라졌다가 1835년 12월에 다시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역사가 쭉 이어오진 않았어요. 외인 부대가 역사가 쫙 연결되는 건 아니고 그 중간에 필요가 없어질 때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재창설되고 이렇게 이 역사가 부대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고용 안정이 안 돼 있네. 근데 거기 사실은 또 사정이 하나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 이 자유주의 애들을 절로 보내려고 그랬단 네.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얘들이 어떤 애들이야? 자유평등, 박애 이런 거 주장하면서 그렇죠. 마음의 조국에 온 애들 아니에요. 네. 근데 식민지에 가서 식민지. 원주민 때려잡아라 그러니까 사실 걔들이 반발. 지원을 안 했어요. 왜 걔들이? 그렇죠. 정작 누가 지원을 했냐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실업자가 된 용병들, 특히 스위스 용병들 대단위로 들어가고 이때 또 스위스에서도 용병 부대가 해체됩니다. 왜냐하면 시민군이 생겨갖고 이제 용병 안 받으니까 그래서 스위스 애들이 대거 들어가고. 스위스 하면 용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퇴역 군인 실업자 이런 애들이 막 오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처음 의도랑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랬는데 막상 얘들이 또 가서 식민지에 있으니까 또 그때 쓸만한 거. 전투는 잘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럼 지금의 그 사기 넘치는 외인 부대랑은 완전 모습이 달랐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정부도 그러니까 이거 소모품으로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안 좋고 의료 이런 것도 안 좋고 그냥 니들 사막에 가서 어떻게 살아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처음에 알제리는 이게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요새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이걸 군대라고 해야 될지 경찰이라고 해야 될지 한 20-30명씩 뭐 50명씩 이렇게 소규모로 주둔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족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 50명씩 들어가서 사막에서 주둔하는데 네. 말도 안 통하면 그건 뭔 일 날 거예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별로 편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네. 기병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기병하면 또 폴란드잖아요. 폴란드죠. 그래서 기병은 폴란드에서 수입하자. 어떻게 보면 요즘 꼭 미국처럼 각 나라별 특색대로 모아서 여기저기 박아놓자. 그래서 뭐 모닥불에서 독일 팀은 독일어 뭐 로렐라이 부르고 이러고 살았겠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1835년에 스페인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사연 복잡한데 이건 다 빼고 네. 여기에서 외인 부대를 투입을 한 거예요. 거의 몇천 명을 투입을 했는데 이거 잘 싸우는 거예요, 얘들이. 근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외인 부대가 잘 싸운다는 말은 공격을 해서 고지를 점령했다는 것보다도 맨날 포위되고 전멸하는데 끝까지 싸우더라. 주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용병들은 항복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얘들이 포위되고 죽어갔는데도 악착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질구레한 전투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하나는 대우가 안 좋아가지고요. 위생 안 좋고 그래갖고 병으로 죽고 그래서 나중에 사실 한 10분의 1밖에 살아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을 본 거예요. 얘들이 포위돼도 끝까지 싸워? 악랄하게 싸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보고 이거 잘하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걸 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처음에는 이제 국적별로 편성을 해놨는데 네. 국적별로 편성을 해놓으니까 이게 집단으로 또 타락할 땐 타락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능성을 살리려면 국가별로 편성하지 말자. 왜? 얘들은 끝까지 싸우려는 의지가 있는 애들이야. 그럼 굳이 국가별로 모아놓을 필요 없잖아. 그리고 외국 전쟁에 투입을 하니까 유럽 전쟁은 항상 다국적 전쟁입니다. 스페인 내전이라고 스페인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유럽 전쟁사 할 때 봤죠. 어딜 가나 몇 개국 애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를 원주민하고 싸울 땐 괜찮았는데 유럽 군대랑 싸우려다 보니까 이거 국가 편성 안 되겠구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식민지에 가서 싸운다. 그러면 우리들은 흔히 그냥 저쪽에다 보내서 쓸데없는 용병들 보내서 그냥 원주민에 때려잡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처음에 외인부대도 그랬지만. 네. 그런데 17, 19세기에 이게 소위 말하는 식민지 전성시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원주민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아프리카에 가서 붙으면 프랑스와 영국이 붙고 영국과 독일이 붙어요. 거기 다 오니까. 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렇죠. 나라들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거기에다가 엄청난 정규군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얘들이 가서 원주민을 꼬셔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이쪽 원주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저쪽하고 싸우고 영국하고 독일이 싸우기 때문에 외인 부대라는 데를 놓고 보니까 예를 들면 독일 외인 부대가 독일군하고 만나면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국가를 해체하자. 섞자. 여기서 이제 외인 부대의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국가별로 편성하지 않는다. 섞어라. 그러겠네. 그럼 말 어떻게 하지? 막 서로 이렇게 국가별로 해놨더니 마지막 끝까지 싸우다가 야 탄약 좀 줘! 그랬더니 빵 딱 주면 막 이 서로 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국가별로 편성했던 게 군인은 단결력이잖아요. 부대 전투력은 단결력에서 나와요. 그러니 당연히 같은 나라 애들끼리 놔둬야 뭐 어차피 남의 나라에서 싸우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는 형제 그러면서 잘 싸울 거라고 생각해서 대대 정도 단위로 국가별 대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페인에서 싸우면서 깨달은 게 군대의 힘은 국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훈련과 형제다. 그게 꼭 국적이 없어도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우는 게 나중에 언젠가는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식민지를 개척하는 서방의 열강들이 이쪽 부족과 편을 먹고 싸우고 저쪽 부족과 편을 먹고 다른 국가가 싸우고 이러니까 이러고 나서 난 이제 식민지 안 할래 안녕 하고 가니까 내부 간의 갈등이 안 좋아지는 이런 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분명히 저희가 알아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은 17세기부터 절대주의 국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국민국가가 생긴다. 그래도 유럽은 이때 완전히 국가주의예요. 독일을 위하여, 프랑스를 위하여 막 이렇게 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건 애국심, 시민, 국민 이렇게 생각했다고. 네. 근데 막상 이게 외인부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꼭 애국심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것은 우정으로 또는 부대에 대한 명예감으로 이게 상세가 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도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럼 용병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용병도 전우애를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요. 프랑스 외인부대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두 개가 생겨요. 첫째, 프랑스 장교들을 넣자. 제대로 된 장교. 엘리트 장교들. 장교를 장교는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장교는 엘리트 장교를 넣자. 그리고 병사들을 제대로 훈련하면은 훌륭한 군대가 된다. 그러나 아무튼 이 단결력을 만들려면 훈련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대신에 부대다. 그래서 이제 외인 부대의 유명한 모토가 나옵니다. 이거 라틴어인데 레지오 파트리아 노스트리아라는 거. 레지오 파트리아 노스트라라는 건데 약간 마법좀 같은데요. 레지오 파트리아 노스트라. 이 라틴어로 쓴 게 유럽 공용어로 쓰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뜻이 뭐냐면 외인 부대는 our country. 그러니까 외인 부대는 우리의 조국이다. 부대가 내 조국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끌어오르는 그렇죠. 그런 게 생기는데 딱 요 부분에서 느껴지는 게 이제 용병이 아니라 외인 부대가 들어가는데라는 느낌? 맞습니다. 뭔가 인식 개선이 되는 느낌인데요. 예. 게다가 이 1840년도에 외인 부대가 이제 우리가 아는 잘 훈련된 경보병으로 바뀌는 이 계기가 생겨요. 언제나 그런 계기가 뭐 부대가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출난 지휘관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1840년도에 알제리 주둔 프랑스군 총사령관으로 토마스 로베르 부조라는 분이 부임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1840년 전까지는 웨인 부대의 전투 방식은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았어요. 요새들을 지어놓고 그 요새에 주둔하면서 요새를 관리하고 가끔 가다가 이 식민지 저항 세력들이 공격을 해오면 방어하는 그런 개념이 많았고, 심지어 공세적인 작전을 한다고 해도 요새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사령관이 온 다음부터는 아니야, 당신들은 이제 전략 기동군이야. 그러면서 적을 찾아서 격파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웨인 부대를 하면은 요새에 틀어박힌 웨인 부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행군을 해서 적을 찾아내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경보병이 되는 거죠. 그 뜻이 뭐냐? 튼튼한 요새에서 병력이 빠져나오면 어떻겠습니까? 화력이 약한 저항 세력이 봐도 야, 한번 붙어볼 만하겠는데? 네. 전투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전투가 많이 발생하면 전공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는 프랑스 지휘관들 중에 좀 유능한 지휘관들이 아유, 난 전공을 세워서 장군이 돼야 되는데 저 부대는 전투가 좀 했던 사람들이 저 부대 전투 많이 해? 전투를 해서도 이 전투 결과도 좋아? 나 절로 가야지. 오호. 우수한 장교단들이 웨인 부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오.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가가지고 훌륭한 전공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게 이어져 오니까 지금도 웨인 부대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1840년도에 바뀐 후로 유능한 프랑스군 장교들이 글로 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이 된 거죠. 거쳐가는구나, 이제는. 예, 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프랑스 장교단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장교고 엘리트 장교라면 웨인 부대를 한번 거쳐가야 된다. 아무래도 전쟁도 많고 실전도 많이 투입이 되니까. 그렇죠. 모든 프랑스 군 부대 중에 가장 실전을 많이 가는 부대가 웨인 부대가 아닐 수는 있으나 다섯 손가락 안에는 언제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웨인 부대의 사를 보면은 정말 장교들 역할을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전투가 있으면 보통 전사는 뭐 이때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뭐 왼쪽으로 들어가고 뭐 이러잖아요. 네. 웨인 부대 전사의 특징은 탁 한 다음에 뭐 좀 멋있는 전투를 했어. 그러면 이 승리의 원인은 훌륭한 장교 덕이다. 이렇게 달아요. 근데 전에 우리 기자님하고 저 지평리 프랑스 대대 갔을 때 사실 프랑스 대대는 웨인 부대는 아니에요. 다만 이 웨인 부대 출신들이 많았죠. 근데 그 프랑스 대대 지휘자도 웨인 부대의 전설이었고, 근데 그 비에도 보면은 이렇게 프랑스 대대 가서 장교 몇 명이 전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생각에는 네. 아니 그냥 전사 몇 명 이래야 되는데 장교가 몇 명 죽었다 이런 식의 문구가 꼭 들어가요. 네. 처음엔 나도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 이거 왜 이래? 병사 목숨은 목숨 아니고 장교 목숨만 목숨이? 뭔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권위주의 때문이에요. 그럼요. 이 프랑스 웨인 부대는 장교들이 헌신한다. 막 훌륭한 장교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싸운다라는 게 병사들에 있어서도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대대 한국전에서 싸운 얘기들을 보면 장교들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하고 그리고 장교들 전사 비율이 진짜 높아요. 약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여기서. 네, 그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말을 프랑스 이 병사들은 우린 뭐야 장교만 잘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우리의 힘이야라고 받아들이는 거 사실 대단한 거지. 그러네요. 엘리트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웨인 부대 전사는 조금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가 1892년에 그 다호미 전투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디 있는지도 뭐 알제리 쪽인가? 예, 여기 나이지리아 옆에 있는 지금 베냉이라고 그 베냉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아프리카 정글지대인데 여기 이제 원주민하고 전쟁하러 가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아름다운 전쟁은 아니죠. 네. 대부분 그런 건데 아무튼 여기서 웨인 부대가 원주민한테 포위가 됩니다. 뭐 뻔하지 뭐 10배 넘는 원주민한테 포위가 그러겠죠. 되는 거예요. 뭐 그래도 우리가 늘 하지. 근데 뭐 이게 신식 무기를 가지고 저쪽에 좀 뭐 이렇게 된 원주민을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좀 보기가 안 좋은데 이건 그렇지 않아도 10배 되는 병력한테 포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웨인 부대 특기가 나와요. 마지막 순간에 착검하고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원주민 부대들이 되려 쫓겨요. 오호호. 이렇게 돼서 싸우는데
정규군이 4,000명이고 그중에 한 800명 정도가 외인 부대였는데 늘 앞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전투의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지휘관이 전사합니다. 전사하면서 그 프랑스군 총사령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부하들한테 만족하셨습니까? 저희 뭔가 엄청 그러니까 끈끈하네요. 이 말이 진짜. 소위 프랑스 외인 부대의 장교들의 어떤 책임감, 명예심을 보여주는 단어죠. 그 어떤 부대와 비교해도 프랑스에서 우리 부대보다 더 용맹한 부대는 없다. 약간 이런 자긍심이 네, 느껴지죠. 그런 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자님, 그 외인 부대 하면 굉장히 영화나 이야기들이 재밌잖아요. 그 이유가 그 처음 만났는데 각기각색의 사연들이 있어. 근데 얘기 안 해 처음에. 이 스토리가 쫙 풀려가면서 나와. 누구는 막 어디서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고 오고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직접 외인 부대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때요? 직접 이야기 들은 것도 있고요. 자료를 통해서 찾아본 것도 있는데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 외인 부대에 관한 이야기의 바닥에 깔려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전에 외인 부대에 들어오면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한다. 그렇죠. 벌써 한번 쫙 바닥에 깔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정말 영화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중에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시대의 복수국입니다. 예, 이름은 엘리아우 이츠코비츠. 예, 이름에서 좀 알 수 있듯이 네. 이분이 고향이 루마니아예요. 동구권이네. 게다가 루마니아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정말 꼬마였죠. 그런데 다른 유대인 가족이랑 똑같이 독일에 점령이 되자 가족들이 강제 수용소로 가요. 강제 수용소로 가서 이제 어렵게 살다가 간수 중에 스타네스쿠라는 간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타네스쿠에 의해서 그 가족이 무참히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꼬마의 눈으로 봐서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종전이 돼서 그분만 살아남은 거예요. 뭐 유럽에서 벌써 가족은 다 잃고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갔어요. 이스라엘로 가서 공수부대에 지원을 해서 공수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계속 이 가족의 원수를 찾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그가 프랑스 외인 부대에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독일의 그 간수가 예, 그러니까 그분도 루마니아계예요. 예, 독일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 강제 수용소를 루마니아에 있는 시설은 루마니아 간수를 많이 썼고, 예, 뭐 폴란드에 있는 시설은 폴란드인을 간수로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이스라엘군 공수부대로 근무를 하니 해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복수를 해야 되는데. 지키지. 이스라엘은 지키는 부대지. 그렇죠. 그래서 해외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럼 육군에서 해군으로 바꾸자. 그래서 해군으로 전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탑승했던 함이 이태리로 순항 훈련을 가요. 이태리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탈영을 합니다. 왜? 외인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외인 부대에 성공적으로 들어가요. 탈영을 하고 범법행위를 하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외인 부대에 들어갔다. 영화네. 예, 그때까지는 뭐 그때 당시에는 인터폴이 있고 막 그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1950년도면 뭐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50년대. 그래서 이분이 외인 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외인 부대에는 들어갔으나 그 원수가 있는 그 부대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있나 계속 찾아봤더니 인도 차이나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사급, 그러니까 선임 하사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생활을 하고 이 부대원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루마니아에 정말 친한 친구가 인도 차이나에서 선임 하사를 하니까 나를 그 부대로 보내줘. 그래? 그럼 가. 게다가 워낙에 인도 차이나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원 병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겠소 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보내줬습니다. 인도 차이나에서 그 부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신의 이 의도는 다 숨기고 이 복수의 칼날도 내려놓는 척을 하고 정말 똘똘하고 정말 일 잘하는 병사로 그 선임하사 눈에 쏙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작전을 몇 번 나가다가 적진 순찰을 갔습니다. 적진 순찰을 가서 다른 분대원들하고 좀 거리가 떨어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죽였던 그 선임 하사의 등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톰슨 기관총의 한 탄창을 다 쏴버려요.
워낙에 게릴라전이었고 인도 차이나 전쟁 자체가 그리고 그런 기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원수를 죽이고 이 공격을 배트민이에서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적의 공격을 받고 선임하사가 전사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프랑스 외인 부대에서 믿어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탈영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선 그래? 그렇다면 1년 정도만 살고 나와. 그러니까 이건 루머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게요. 이 탈영을 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갔잖아요. 네. 돌아가서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다 얘기가 나온 거죠. 재판에 이 내용이 다 나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군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갈 데가 없어진 거죠. 고향은 파괴됐고. 게다가 군에서 뭐 굵직굵직한 전력이 있으면은 전범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소련 쪽도 못 가고. 네. 그러니까 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외인 부대가 도피처가 된 거죠. 외인 부대가 약간 도피처의 기능이 분명히 있었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막 요즘에는 막 전범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나 탈영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인 부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루머가 많아요.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 네. 그런 사람들 다 받아준다. 네, 과거는 묻지 않는다. 네. 심지어 뭐 은행강도 상관없고 뭐 옛날 루머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이게 뭐 방송용인지 모르겠지만 교황의 숨겨진 아들, 멸망한 왕족의 뭐 후예, 그렇지. 다 영화의 소재죠. 맞아요. 영화에 나와요. 뭐 불륜을 해서 형제를 죽인 귀족. 맞아. 뭐 막 이런 펜던트 같은 거 비싼 거 막 맞아, 갖고 있는데 맞아. 누구야 그러면 아무 말하지 않겠어. 맞아. 그러니까 정말 철가면의 그런 등장 인물이 외인 부대에는 한 200명, 300명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온라인화돼 있고 모든 범죄 기록이 공유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정말 심각한 뭐 살인이나 아니면 중범죄 그리고 마약도 단순 마약이 아니라 이제 마약 그 갱단 이런 거에 소속됐던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올 수 없고요. 음주운전이나 아니면은 뭐 사소한 절도죄 이런 범죄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입대 자체는 할 수 있는데 이 프랑스의 또 알량한 자존심 비슷한 게 있어요. 영국의 구루카병을 뽑을 땐 영국이 갑니다. 예, 네팔로 가든 해가지고 현지에서 병력을 뽑죠. 프랑스는 자존심이 뭐냐? 니네들이 와. 프랑스 외인 부대원이 되려면 해외에서는 지원을 못해요. 무조건 어찌됐든 프랑스 국내로 가서 이 전국에 있는 모병소, 외인 부대 모병소에 가서 지원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매년 이 외인 부대가 행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건 외인 부대의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인가요? 예, 카메룬 데이라고 하죠. 카메룬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행사인데 외인 부대가 진행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2천여 명이 넘는 멕시코 군과 60명이 조금 넘는 외인 부대 간의 이 전투였어요. 게다가 그 60명은 이거 저희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60명은 사실은 제대로 된 병력도 아니고 그냥 이 보급 임무를 하는 그런 병력들이었죠. 멕시코군은 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고요. 이 당시 외인 부대 당주 대위는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영웅적으로 싸우다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 대위가 의수를 띠고 있었어요. 그 전투 당시에도. 그래서 전사를 한 뒤에 그 의수가 남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카멜룬 데이 행사를 할 때는 그 의수를 이제 언제나 딱 대열에 세우고. 꺼내서요? 예. 그리고 이 행렬들이 굉장히 느린 걸음으로 그 외인 부대의 특유의 노래를 하면서 행진을 해요. 근데 그 느리게 걷는 걸음이 왜 느리게 걷나라고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보통 일부러 느린 걸음을 걷는다. 예, 네. 보통 프랑스군 이상하게 걷는 이걸 발 한번 탁 냈다가 탁 치고 예. 탁 하고 해요 이거. 예. 예, 보통 이 군대 행진은 굉장히 속보거나 아니면 탁탁탁 네, 맞추죠. 잖아요.
근데 굉장히 느리게 걸어서 왜 그러나라고 제가 좀 궁금해서 네. 외인 부대 출신한테 물어봤더니 오. 그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 기대했잖아요. 여지껏 그렇게 해왔으니까 한 거야. 근데 루머가 있습니다. 네네. 알제리에 이 처음에 외인 부대가 알제리로 파병을 갔잖아요. 알제리가 너무 더웠대요. 네네. 그래서 속보를 걸으면 걸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때 느리게 걷던 보폭이 지금 행진 보폭이 아니었을까? 아, 체력 안배를 위해 했던 목폭이.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행사 중에 카메론 대회 행사 중에 그 의수에 손을 댈 수 있는 외인 부대원을 선발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해의 외인 부대원이 되는 거죠. 아, 그 의수를 만질 수 있는 영광을 받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의수를 당시 멕시코군이 기념으로 가져갔대요. 그래요? 예. 근데 그걸 또 알아가지고 네. 돈 주고 사서 찾아왔더니 또 그걸 또 이제 대하는 자세가 달라. 또. 돈을 꽤 많이 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박물관에 거의 보물처럼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줘야죠. 왜냐하면 기념품으로 가져갔다고 하기에는 멕시코의 피해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외인 부대 얘기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전투라든지 멕시코 전투라든지 이건 결코 정당성이 있는 전투는 아닙니다. 다만 외인 부대를 설명하는 와중에 있다는 거, 어떤 이념이나 뭐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게 개입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외인 부대 오늘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건데 사실 외인 부대는 좀 말하기 힘든 전투에 많이 갔어요. 네네. 대부분이 그런 거에 갔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전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싸구려 용병 부대가 될 밖에 없었던 이 부대가 어떻게 최강의 부대가 됐느냐 그걸 교훈을 찾자는 거죠. 근데 외인 부대가 이긴 전투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하필 이 진 전투인 이 전투를 기리는 행사를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외인 부대는 어쨌든 이 섬처럼 싸우는 전통, 경보병으로서 또 불리한 전투 또는 식민지에 들어가서 포위되고 이런 전투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죽음, 패배 이런 위기에 봉착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외인 부대의 전통이 이런 거죠. 우리는 이건 제가 쓴 말인데 죽음아 비켜다오가 아니고 네. 그렇다고 죽음아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거짓말이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약간 악쓰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인 부대의 운명은 적한테 포위돼서 끝까지 싸우는 게 운명인데 네. 그럼 이 죽음의 운명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외인 부대의 모토는 이건 것 같아요. 죽음아, 나는 너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카메론 전투 때도 이기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겠다. 결국 마지막에 3명이 살아남았지만 우리는 죽어도 항복은 못한다. 또 여기서 또 건드리는 간지리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스파르타 보면은 말이죠.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투사들이 나는 결코 이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너도 무사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느낌. 그래서 카메론 전투 때도 멕시코 지휘관도 감동을 받아서 항복하라고 해서 생존자 3명 남았으니까 그랬더니 죽어도 항복은 못하고 그러니까 항복의 신호가 무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항복이 아니라 철수.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가게 하면 가겠다. 그리고 그냥 부상병들이 있었으니까 부상병을 구성하는데 무기를 들고 가게 해라. 그럼 아니면 나 여태까지 죽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진짜 자기 나라도 아닌데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용병이 외인 부대가 되어가는 과정, 이거는요 결코 외인 부대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해병대 장병들의 인터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된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우리 부대원이 포격을 맞고 쓰러져 있는데 내가 참호 안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폭탄을 들고 수십 킬로짜리 폭탄을 들고 이 포대를 향해 뛰어가고 부상자를 옮겼다. 이게 바로 부대가 내 조국이다라는 그 말을 우리 군인들, 우리의 장병들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 군인들의 고마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 해체 위기를 이겨낸 프랑스 외인 부대는 최강의 특수부대로 성장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북아프리카 전선에 투입되고
사막의 여우라 불리는 롬멜 장군에게 포위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에 포위된 프랑스 외인 부대는 어떤 전투를 벌이게 되었나? 세계 최강의 국제 전투단 프랑스 외인 부대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